이번 주는 중요한 이벤트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CPI 지표의 발표가 있고요. 기업들의 실적도 줄줄이 발표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통위 얘기도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CPI 지표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좀 조정이 됐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가 지금 6%대까지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거래대금이 크게 줄었습니다. 3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전부 다 이제 거래대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유는 물타기 할 돈도 없다. 자, 돈이 없기 때문에 못 산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도 하고, 또 시장을 또 많이 떠나갔죠. 그래서 시장에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도 주식 투자해, 이런 얘기도 나오는 정도인데, 과연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는 금통위가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 첫 번째 열리는 금통위인데, 지금 미국과 금리가 많이 역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무조건 올릴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베이비 스텝으로 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자, 이번 주 열리는 금통위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올해 최종적으로 보고 있는 금리의 그 상한선, 그 정도는 어디인지, 그런 것들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9일 월요일입니다. 네. 지난 주말에 미국장이 올라서 끝났어요. 그것도 아주 좋게 끝났죠. 시작점은 일단 보합으로 출발했다가 살짝 내려가는 듯 하더니 갑자기 올려가지고요, 상당히 많은 폭으로 상승을 해줬습니다. 미국 증시가 바닥이다라는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대목일 수도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번 주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작용됐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CPI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예상치가 6.6, 6.5 이 정도 나옵니다. 시장 예상치는 6.5 정도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코노미스트들은 이제 6.6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7.1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6%대로 처음으로 진입하는 그런 단계인데, 이거는 더 떨어질 거예요. 한간에서는 CPI 지표가 이번 달에는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는데, 이거는 더 떨어질 거라 보시면 되겠고요. 당분간은 더 떨어집니다. 1월달, 2월달, 5%대도 나올 것이고, 4%대까지는 모르겠지만요. 일단은 그동안 올려놨었던, 가파르게 올랐었던 그런 부분들이 4월달 정도까지 연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기저효과를 생각해 본다면, 상승폭은 계속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보셔야 되겠죠. 문제는 얼마만큼 이제 떨어질 것이냐와 예측치와 실제 나타나는 이런 지표상의 모습들이 얼마나 다를 것이냐죠. 만약에 예측치가 6.6이 나왔는데 실제로는 6.7이 나왔다, 그러면 또 이거 시장이 악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치가 오히려 조금 높은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실제로 더 낮게 나왔을 경우에 도움이 좀 많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어쨌건 전체적으로는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좀 되는 거고, 기대감이 커지겠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내려갔다라는 것은 연준이 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1월달 CPI가 6.6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월달에 넘어갔을 때 6.2나 6.1 이렇게 나와버리게 된다면, 연준은 일단 0.25 금리 인상을 확실시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7에서 6 앞자리 수가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둔화의 속도가 붙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커진다. 자, 그럼 연준이 어깨에 힘을 약간 줄 수 있겠죠. 봐봐라, 금리 인상 많이 올려놓으니까 이 정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얘기고요.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연준의 최종 금리 전망치도 낮아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5%가 넘는 금리 포인트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5% 또는 5% 아래쪽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근데 여기까지는 아직 대응하기 좀 어렵고요. 대신에 이게 좀 좋아졌을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부터 금리 동결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게 시기가 좀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금리 동결, 그러면 더 일찍 가게 된다면 올해 연말 정도 됐을 때는 금리 인하에 대한 소식도 전해질 수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아직은 너무 앞서갈 필요는 없겠고요. 예상치와 실제 나타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다음 달, 다다음 달 정도까지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발표되어 있는 또 그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많이 있어요. 굳이 얘네들은 연설 안 해도 되는데 연설을 또 하겠다라고 나서네요. 지금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세인트루이스, 얘가 이제 세인트루이스가 제임스 블러드입니다. 네, 그 다음에 리치먼드, 그리고 미니애폴리스, 이런 연은 총재들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고요. 파월 의장도 화요일이죠. 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수요일쯤 나오겠지만 10일 네, 연준 위원장의 발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연준 위원들의 어떤 발언들이 대거 잡히게 되면서 앞으로 향후의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게 되겠죠. 물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연준 위원들이 말하는 발언들은 좀 강도가 약해질 것이라 생각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멀었다. 우리는 2%를 원한다. 더 금리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또 문제가 되겠죠. 다만 CPI 지표가 발표되기 전에 연은 의원들의 연은 총재들의 이제 발언이 있고, 그 다음에 CPI 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성격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 어쨌건 CPI 지표가 7% 미만으로 해서 6%대가 나오게 되면 시장에게는 좋은 소식이 전해지기 때문에 전강 후 강강 정도 네, 이렇게 나오죠. 이번 주는 계속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좀 나올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만기일 때문에 약간 주춤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또 실적이에요. 실적. 지금 실적이 어닝 쇼크가 많이들 나오기 때문에 좀 부담되죠. 지금 JP모건,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이런 은행주들의 실적을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게 이제 주말입니다. 13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가만 따지고 보면은 네, 16일 날은 미국이 휴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네, 뭐 크게 이번 주는 부담이 없을 것 같죠. 아직 실적이 발표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BBNB 같은 경우는 이제 파산보호 신청, 뭐 상장 폐지될 수 있다 그런 얘기 있어가지고 주가 많이 폭락했었잖아요. 이 실적도 10일날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이 많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선방했을 것인가, 또 좀 이렇게 좀 부담을 주는 그런 기업들의 실적은 과연 어느 정도까지 나올 것인지 이런 정도를 한번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지금 4% 정도 감소했을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주가가 떨어진 것에 비해서는 그 정도로 뭐 충격이 올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번 주에 살펴봐야 되는 이벤트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4분기 실적 발표 여기 역시 포함되겠죠. 그래서 코스피의 하방 압력이 커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주가 흐름이 어떻게 변했는지 다 보셨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잖아요. 주가가 뭐 더 떨어질 만한 그런 거리가 없다. 왜냐하면 실적이 나쁘다고 예상이 돼서 나오긴 했는데 그거 이미 다 반영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실적 나쁠 것이다라고 미리부터 뭐 되게 오래전부터 계속 얘기했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 상황에서 실적이 좋게 나와버렸어요. 그럼 주가는 폭등이고요. 만약에 실적이 예상했던 대로 나쁘게 나왔어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네, 그럴 줄 알고 미리 팔았지. 네, 예전에 코미디 프로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줄 알고 미리 팔았지. 뭐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네.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뉴스, 재료에 대한 어떤 그런 소진 이런 것들이 네, 시장을 또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뭐 앞으로 실적이 계속 나빠진다면 모르겠지만 전망치 같은 경우는 1분기 통과하면서 좋아질 것이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하반기부터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어차피 지금이 네, 바닥이에요. 어차피 지금이 최저점이에요. 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시장에서는 이미 1분기 실적 나쁠 것까지 다 반영을 시켰어요.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겁먹을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뭐 어차피 뉴스에서는 계속 때릴 거예요. 나빠졌다, 실적 안 좋다, 뭐 경기 침체 나온다 얘기하지만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뭐 지금 현재로서는 뭐 큰 부담은 없고요. 12일날 만기일이 있는 거, 저 12일 만기일이 제일 부담입니다. 근데 그때 CPI 지표 발표, 13일날은 금통위, 네, 금리 결정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주 후반에는 약간 변수가 좀 있긴 있겠네요. 그래서 주 초반에 강세, 그 다음에 주 후반에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좋은 쪽 변수고요. 만약에 주 후반에 약세를 보이게 된다면은 네, 이러한 변수들이 조금 안 좋게 나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으로선 전강은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주 후반에는 약간 변수를 가질 수 있겠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시장 분위기는 조금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올라왔지만 추가적으로 더 상승해서 이제 2300 확실히 넘어가지고 또 2400, 2500까지 또 올라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잘 흘러가는 장에서 배팅을 계속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물타기 할 돈도 없습니다. 어쩜 좋아요. 네, 코스피 거래대금이 3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 기회가 오긴 왔는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 이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뭐 사고 싶은 종목들이 많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주가가 바닥이라는 인식, 그 다음에 조금씩 올라가는 상황들 보여지다 보니까 매수를 더 하고 싶기는 한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매수를 못하는 상황.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좀 그것만큼 답답한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저거 팔아가지고 사? 뭐 싹 밀고 새로 사?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놈이 그놈입니다. 네, 어차피 시장이 올라갈 때 같이 딸려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그 중에서 꼭 보시면 다른 애들보다 더 강하게 상승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손실을 빠르게 복구하게 되고 여러분들한테 현금과 그 다음에 기회를 마련해 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지금 일평균 거래대금이 6조 4천억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지난해 첫 주와 비교해서 네, 44% 급감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이 많았죠. 네, 근데 점점 좀 떨어지면서 지금 이렇게까지 내려온 거고요. 지금 2020년 1월 이후로 처음이다. 2020년 1월도 코로나 상황 막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시장이 어두웠던 시절이었잖아요. 그 시점 이후로 처음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지난해 1월에는 11조 2,800억이 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이었는데 지금은 뭐 완전히 박살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는 지수가 회복하더라도 투자자들이 완벽하게 안심하지 못하는 상태, 이게 일반적으로 바닥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 절대 물러나지 마시고요. 잘 붙들고 있거나 또는 뭐 돈이 어떻게 생긴다라면 주식을 계속해서 매집을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사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거래대금이 적다라는 것은 개인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 매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일평균 거래대금 같은 경우도 5조 900억 이 정도 나와 있습니다. 코스닥. 근데 코스닥 쪽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이거는 더 많이 빠졌어요. 54%.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죠. 개인들이 떨어져 나가서 거래대금이 이렇게 적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어요? 네. 시장에 빈집이 많다는 얘기겠죠. 빈집이 많다. 왜냐면 이제 개인들의 자금이 가장 커요. 이 수급의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개인, 기관, 외국인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큰 자금을 갖다가 집어넣는 그런 집중력은 좋지만 오래가지 못하죠. 또 한 가지 보면은 이제 규모가 크지 않다는 거죠. 이게 개인들 입장에서는 푼돈이 모이는 거지만 다 모이면 엄청나게 커지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에 개인들이 빠지게 되면 시장이 그다지 활성화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이런 기관, 외국인 이런 수급들의 어떤 주체적인 부분들이 돌아가는 방향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개인들이 바글바글 할 때 주가가 좀 오버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아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어쨌든 이렇게 거래대금이 계속해서 줄어들게 된다라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있겠죠. 뭐 계속 나쁜 소식만 전해지고 경기 침체에 있다. 기업 실적 안 좋다. 그런 얘기들 나오면서 주가가 더 떨어졌었던 상황이 있으니까 또 새해 첫날 들어서면서 그동안 계속 이어졌었던 금융투자의 매도가 반대 매매도 많이 이끌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거래대금이 늘어난다는 것이 더 신기할 따름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뭔가 희망을 품었던 사람들이나 버티고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버티지 못하는 상태까지 몰고 가는 상황이다. 거의 대부분 바닥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된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금리 올라가는 거 뭐 계속 부담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빚내지 말고
마시고 내가 여유 있는 자금으로 투자를 하면서 꾸준하게 데리고 가시면 이 국면은 금방 넘어갑니다. 이 국면 금방 넘어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따라올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너무 빠르게 뛰어요. 빠르게 뛰어서 내가 팔아먹은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이 형성이 돼버리면 나는 10,000원에 팔았는데 저건 지금 12,000원이네? 배 아파 못 사지. 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일단 팔고 나면 10,000원짜리가 8,000원에 갔을 때 다시 살 수 있을까? 못 삽니다. 근데 10,000원짜리가 통과해가지고 10,000원에 왔어요. 근데 8,000원까지 떨어졌다가 10,000원까지 올라왔어. 야, 근데 내가 팔아먹은 가격이네? 이 가격에 다시 살까? 못 삽니다. 근데 12,000원에 올라갔어요. 못 삽니다. 결국에는 팔고 나면 주식을 못 사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나는 살 수 있는데? 그럼 특별하신 분이에요. 네, 대부분은 못 산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거래대금이 말라가고 결국에는 시장이 조금 더 많이 올라서 뭔가 분위기가 좋아졌을 때 그럴 때 개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빈집이 많다는 거 그냥 가서 들어앉으면 내 집이라는 거 그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대금이 많이 줄었다는 것은 시장의 활력이 많이 떨어지고 변동성도 커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매집을 하고 있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을 잘 공략하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기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세 번째 이야기 봅니다. 새해 벽두의 기준금리 인상이 나오는 것 어떻게 될 것이냐. 새해 벽두 초반부이긴 하죠. 네, 1월 13일 금통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현재 3.2% 미국보다 1.25%포인트 낮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금리가 2000년도 10월이네요. 2000년도 10월에 1.5%포인트 역전된 이후로 가장 크게 금리가 역전된 상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2월달에 미국은 금리를 또 올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별 수가 없어요. 금리를 또 올려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인상을 해줘야지만이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도 막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좀 이런 발걸음을 좀 맞춰갈 수 있는 상태가 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본 이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또 우리도 물가가 제법 높은 편이에요. 5%대예요. 그래서 미국보다는 낮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도 물가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 근데 얼마나 올릴 것이냐? 0.25 정도 올릴 것이다. 라고 일단은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 침체 국면, 그 다음에 기업들의 어떤 부실, 개인 가게에 대한 부실, 이런 것들이 이제 애매하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크게 올릴 수는 없어요. 0.5% 올리면은 또 죽는다 소리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금리를 또 올리지 않을 수도 없기 때문에 0.2로 올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중요한 건 이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올릴 건데, 어디까지 올릴 건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금통위원들이 3.5% 정도가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금리를 3.5%까지만 올린다라고 한다라면 지금 한 차례 올리고 나면 금리 인상 더 이상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증권사 쪽에 이런 연구원들 대상으로 이제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금리가 3.75까지 올라갈 것이다. 지금보다 0.5%포인트 더 올라갈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일단 올린다라고 친다라면, 아니 그냥 4% 정도까지 금리를 올린다 치더라도 금리 인상은 3번 정도, 0.25씩 3번 정도만 하면 끝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CPI 지표라든지 이런 것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에 있는 FOMC에서 금리 인상을 0.25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올해 전망치가 푹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5% 미만으로 낮아진다 그러면 미국은 금리 올릴 게 거의 없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미국도 그렇게 치면은 금리를 두세 번 올리고 나면 끝나게 되겠죠. 근데 다만 5.25 이 정도까지 잡힌다 그러면은 한 4-5번 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올 상반기까지는 어쨌든 금리 인상을 계속 생각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대신에 이제 더 확실해지는 건 뭐예요?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전망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종 금리에 대한 목표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상반기 이전에 금리 인상이 종결이 되고, 그리고 나서 쭉 진행을 시키다가 보통 이제 이런 모니터링 한다 그러죠. 금리를 이렇게 높여놓고 나서 시장이 적응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그 기간이 대체적으로 6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니까 아마 올 하반기 정도는 동결로 진행되면서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하고 생각된다면 금리를 낮춰주고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사실 금리를 너무 조금밖에 안 올리는 거라고 좀 보시면 돼요. 네, 아직 계속 역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금리를 더 공격적으로 올려야 될 필요성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네, 2번, 많아봐야 3번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그렇게까지 이제 크게 걱정하실 만한 내용은 아니고, 이 금리 때에 당분간은 적응을 해야 될 것이다. 아마 올해 정도는 이런 고금리 기조가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금리가 동결되는 그런 포지션들이 나오기 전까지 이제 시장이 계속 눈치를 보다가 그 시점부터 반등이 나가게 될 테니까, 보통은 적어도 3개월 전에는 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매매가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리 동결이 진행이 되면서 금리 인하 쪽으로 넘어가려면 그래도 1년 가까이 소요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한 4, 5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앞서서 대응한다면 올 하반기부터는 공격적인 매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공격적인 매매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려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상반기 정도에 2,500에서 2,700 정도까지 범위를 조금만 올려놓고 있으면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하반기 랠리로 연결되면서 계좌가 훨씬 더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경기 침체가 나온다, 뭐 어쩌다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실제로 지금 보면은 러시아 쪽에서 푸틴 대통령도 뭐였죠? 지금 임시 휴전, 네, 36시간 뭐 핑계를 대고 있다고 하지만 들어가 있기도 하고, 지금 현재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서 유럽은 지금 비축 상태가 많은 상태에서 겨울이 따뜻하다고 그래가지고 난방 소모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푸틴 입장에서는 자원 가지고 협박하는 것도 잘 안 되고 막 그러니까 속 타는 입장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면 점차적으로 또 전쟁 상황도 좋아지게 될 수 있다. 전쟁 상황이 좋아지면 물가는 더 많이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금리 인하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금리 결정이라든지 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물가와 실적이 가장 중요하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 쓸데없는 것들이지만 와서 발언하는 것들이 또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3년 만에 지금 최저치를 찍어가지고 난리가 난 상황인데, 지금은 그만큼 빈집이 많다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개인들이 버티지 못하고 나가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나에게 돈이 조금 있다거나 뭐 그런 상황이라면 네, 지금 같은 빈집털이에 이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뭐 그냥 들어가서 앉으면 내 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종목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금통위는 베이비 스텝으로 갈 것이다. 0.25.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0.25씩 2번이나 많아봤자 3번 정도 금리 인상을 시켜놓게 되면 끝난다. 네, 금리 인상은 더 이상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네,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주식 투자의 특성상 네, 기회가 더 빠른 시기에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버모의 책 중에 하나 나온 건데요. 피라미딩 전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항상 돈을 버는 방향으로 포지션 규모를 증가시켜라. 이때 반드시 사전에 매수 금액과 수량을 정해놓고 항상 수익이 난 상태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가령 총 매수 총량이 1000주라면 1000주라면 4회에 걸쳐서 주가가 오를 때만 200주씩 사는 것이다. 뭐 좀 이상하다. 네, 4회에 걸쳐서 250주 아닙니까? 매수 총량이 1000주라면 4회에 걸쳐서 주가가 오를 때만 250주씩 사야지 맞는 거 아니야? 네, 뭐 책이 계산을 나보다 못하네. 네, 계산을 저보다 못하는군요. 이런 참나. 네, 아무튼 이거 뭐냐면 피라미딩 전략이라는 것은 약간 불타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올라갈 때 산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에는 조금만 산다는 거예요. 조금만 산다는 거.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을 때는 그 조금만 산 것에 대한 피해를 감안하면 되는 거거든요. 뭐 나중에 손절 매도를 하든 추가 매수를 하든 일단 초기 접근은 살짝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거기서 불타기, 즉 피라미딩 전략으로 주식수를 다시 늘려가시면 되는 거고,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면 가만히 놔뒀다가 주가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서 네, 아래쪽에서 반등 포인트에서 물타기 작전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게 초반부터 몰빵을 쳐놓게 되면은 추가 매수도 못하고 잘라내지도 못하고 아주 애매한 상황이 되죠. 다행히 올라가면 상관없는데 내려갔다라면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고요. 조금 있다가 9시에 무료방송 있죠. 네, 무료방송 오셔서 저하고 또 같이 오늘 좋은 분위기의 시장을 또 한번 즐겨보자고요. 자, 조금 있다가 뵙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